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구 데니얼 카너먼 지음 이장신 옮김 3부 과신 19 이해 착각 주식 거래인 철학자 통계학자인 나심 탈레브는 심리학자라고도 볼 수 있다. 탈레브는 블랙 스완에서 서사 오류라는 개념을 도입해 과거를 설명하는 엉성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세계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예상하게 하는지 설명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시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사 오류가 생기는 법이다. 사람들은 단순하고 추상적이기보다 구체적이며 운보다는 실력이나 어리석음 또는 의도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이야기에 끌리고 일어나지 않은 무수한 사건보다 일어난 몇 가지 눈에 띄는 사건에 주목한다. 최근에 일어난 두드러진 사건들은 모두 인과관계 서사의 핵심이 될 후보들이다. 탈레브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과거를 설명하는 조잡한 이야기를 꾸며놓고 그것을 진짜라 믿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속인다. 좋은 이야기는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단순하고 일관되게 설명한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행동을 그 사람의 일반적 성향과 성격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해 그 성향과 성격을 섣불리 결과와 짝 지으려 한다. 앞에서 다루었던 후광 효과도 여기에 한몫해 어떤 사람의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을 판단해 놓고 그 사람의 모든 자질을 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야구에서 투수가 잘생기고 체격도 좋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이 공도 잘 던질 거라고 판단하기 쉽다. 부정적인 후광도 있어서 어떤 선수가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운동 능력까지 평가절하할 확률이 높다. 후광 효과는 한결같이 동일한 평가를 내려 서사를 단순하고 일관되게 유지하게 한다.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옳고 나쁜 사람은 그냥 다 나쁘다. 히틀러는 개와 어린아이를 좋아했다. 라는 말을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늘 충격인 이유는 악마 같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자상함의 흔적은 후광 효과로 생긴 예상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런 불일치는 우리 생각을 불편하게 하고 감정을 모호하게 한다. 설득력 있는 서사는 불가피성이라는 착각을 키운다. 구글이 어떻게 정보통신 업계에서 거대 기업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보자. 스탠퍼드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창의적인 대학원생 둘이 인터넷 정보 검색의 획기적인 방법을 알아낸다. 이들은 회사를 차릴 궁리를 하며 자금을 모으고 몇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들이 세운 회사는 불과 몇 년 만에 미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주가가 치솟고 두 사람은 지구상에서 최고 부자가 된다. 이들의 행운을 보여주는 기억에 남을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들의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이들은 구글을 창립한 지 1년이 지나 100만 달러도 안 되는 금액에 회사를 팔려고 했지만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았다. 운이 좋았던 이 사건 하나만 언급한다면 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경로를 제대로 못 보고 지나치기 쉽다. 구글의 역사를 자세히 살피면 창립자들이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선택이 거의 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만 말해두자. 더 완벽한 서사를 위해 구글에 패배한 회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설명할 수도 있다. 그 불운한 경쟁사들은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늑장을 부린 데다 자기들을 삼킬 위협을 다룰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묘사되기 십상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일부러 몸이 건조하게 말했지만 독자들은 무슨 뜻인지 감을 잡을 것이다.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 아닌가? 좀 더 살을 보태면 구글의 성공 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기업의 성공 요인에 관한 보편적이고 값진 교훈을 얻었다는 기분도 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글 이야기를 이해했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대체로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사건 설명의 타당성을 시험하는 방법은 그 사건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구글의 믿기 힘든 성공 이야기 중에 어느 것도 그 시험을 통과하기 힘들다.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무수한 사건을 포함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머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설명하는 데 서툴다. 실제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는 선택이 들어간 때가 많다는 사실은 결과에서 차지하는 실력의 역할을 과장하고 운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유혹을 더욱 부채질한다. 중요한 결정이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진 탓에 거의 완벽한 해안이 발휘된 것만 같지만 불운이 끼어들었다면 성공의 여러 단계 중 어느 하나를 망쳤을 수도 있다. 후광 효과는 활용 점정격으로 성공 신화에 불굴의 기운을 더한다. 다가오는 장애물을 하나씩 피하면서 급류를 타는 노련한 래프팅 선수를 보며 스릴을 느끼듯이 구글 신화에서도 재앙의 위험이 끝없이 나타나는 탓에 스릴이 있다. 그러나 두 경우에서 배울 점은 다르다. 노련한 래프팅 선수는 그동안 급류를 수백 번씩 타면서 눈앞에서 휘몰아치는 물살을 읽어 장애물을 예측하는 법을 터득했다. 자세를 약간 고쳐 몸을 똑바로 유지하는 법도 익혔다. 그러나 젊은이가 거대 기업을 세우는 법을 익힐 기회는 많지 않고 경쟁사의 놀라운 혁신 같은 암초를 피할 가능성도 많지 않다. 물론 구글 신화에는 실력도 크게 작용했지만 운도 그 신화에 거론되는 수준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운이 많이 개입했을수록 그 신화에서 배울 점은 적어진다.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막강한 원리다.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를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최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가 괜찮다 싶으면 믿어버린다. 모순적이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을 때, 그림을 맞출 조각이 적을 때 오히려 조리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가 더 쉽다.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편안한 확신은 자신의 무지를 외면하는 무한에 가까운 능력에서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부터 알았다고 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 문장에는 중요한 사건을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단어가 들어있다. 그렇다. 알았다는 단어다. 위기가 닥치리라고 미리 짐작한 사람이라도 그 사실을 알았을 수는 없다. 그들은 위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기존에 알려진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라야 안다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확실하게 증명할 길은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적다. 똑똑하고 잘 알 만한 많은 사람이 앞으로의 경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지만 그런 파국이 임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 위기를 미리 알 수는 없었다고 추론한다. 이런 맥락에서 안다는 말을 사용할 때의 고약한 점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선견지명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 표현에는 세상을 실제보다 더 인지 가능한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영원히 치명적인 착각에 빠질 수 있는 발상이다. 이 착각의 핵심은 과거를 이해한다는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미래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과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착각을 양산하는 말은 안다 말고도 더 있다. 흔히 직감과 예감이란 말도 과거 생각이 옳다고 판명됐을 때 사용된다. 그 결혼이 오래 못 갈 거란 예감이 들었는데 그 예감이 틀렸지 뭐야? 라는 말은 어색하다. 틀렸다고 밝혀진 직감을 언급하는 문장도 다 어색하다. 미래를 명확히 바라보려면 과거 생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후 판단의 사회적 비용. 과거를 두고 서사를 만드는 인간의 머리는 논리를 짜 맞추는 기관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즉시 세계관을 조정해 그 놀라운 상황을 수용한다. 승률이 같은 두 팀이 맞붙은 미식 축구를 본다고 상상해보자. 경기는 한 팀이 완승을 거두면서 끝났다.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모델이 바뀌어 승리한 팀은 진 팀보다 훨씬 강한 팀으로 인식된다. 이 새로운 인식은 미래뿐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놓는다. 놀라운 사건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다소 위험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간의 정신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지식이나 바뀐 신념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한계가 있다. 일단 세계를 또는 세계의 일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기억하는 능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많은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했다. 실험 진행자는 사형 제도처럼 사람들이 입장을 완전히 정하지 않은 주제를 골라 그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의 깊게 측정한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에게 찬성 또는 반대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들려주거나 보여준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알아본다. 그러면 대개는 자기가 듣거나 본 설득력 있는 주장에 가까운 입장을 내놓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앞서 자신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 묻는다. 생각보다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과거 생각을 재구성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입장을 회고하면서 바꿔치기, 다수가 그 전에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과거의 생각을 재구성하지 못하다 보니 과거 사건에 자신이 놀랐던 정도를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다. 바루크 피시 호프는 예루살렘 학생 시절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식의 사후 판단 편향을 처음으로 증명해 보였다. 피시호프는 역시 우리 제자인 루스 베이스와 함께 리처드 닉슨이 1972년에 중국과 소련을 방문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닉슨 외교 정책의 15가지 가능한 결과를 두고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묻는 것으로 가령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 마오쩌둥은 닉슨과의 만남을 수락할까? 미국은 중국을 국가로 인정할까? 수십 년간 적대 관계였던 미국과 소련이 의미 있는 사안에 합의할 수 있을까? 닉슨이 미국으로 돌아온 뒤 피시오프와 베이스는 똑같은 사람들에게 15가지 가능한 결과의 예전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했었는지 기억해 보라고 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15가지 결과 중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응답자는 자신의 과거 예상 확률을 과장했다. 반면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원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엉터리로 회상했다. 다른 실험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과거 예상까지 그 정확도를 과장하는 성향을 보였다. 오제이 심슨 살인사건 공판이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탄핵처럼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사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신의 과거 생각을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성향은 막강한 인지 착각을 만들어낸다. 사후 판단 편향은 의사 결정자들을 평가할 때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친다. 관찰자들은 결정의 질을 평가할 때 결정 과정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고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따진다. 위험이 낮은 외과 처치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사건이 일어난 뒤에 배심원들은 그 처치가 사실은 위험성이 높았고 처치를 지시한 의사는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믿기 쉽다. 이런 결과 편향 탓에 처음에는 타당하다고 믿었던 결정을 사후에 제대로 평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후 판단은 의사, 재무 설계사, 삼루 코치, 최고 경영자, 사회복지사, 외교관, 정치인 등 누군가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특히 매정하다. 원래 좋은 결정이었으나 결과가 나쁘면 우리는 그 결정자를 쉽게 비난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야 좋은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결정자를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 결과 편향은 분명히 존재한다. 결과가 나쁘면 의뢰인은 벽에 빤히 쓰인 불길한 글자도 못 읽느냐며 비난하기 일쑤지만 사실 그 글자는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여 나중에나 식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사전에는 신중해 보였던 행동도 사후에는 무책임하게 부주의한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 사건을 기초로 미네소타의 도시 덜루스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리에 24시간 감시 장비를 대여 설치해 쓰레기가 물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위험에 대비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는지 물었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그 시가 결정을 내릴 때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만 보여주었다. 그러자 24%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홍수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느꼈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실제로 쓰레기가 강을 막아 큰 홍수 피해를 초래했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56%가 감시 장비를 설치했어야 했다고 대답했다. 사후 판단에 휘둘리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쁠수록 사후 판단 편향은 더 커진다. 특히 9.11 같은 대참사가 발생하면 사건을 예상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태만했거나 무지했다고 쉽게 단정해버린다. 2001년 7월 10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알카에다가 미국의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CIA 국장 조지 테닛은 이 정보를 조지 더블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불거지자 워싱턴 포스트의 전설적인 편집국장 벤 브래들리는 역사를 좌우할 이야기를 손에 넣었으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상식 아닌가? 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나 7월 10일에는 이 짧은 정보가 역사를 좌우할 줄은 아무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정해진 절차에 충실한 것을 두고 나중에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우니 나중에 자신의 결정이 도마에 오를 것 같다 싶으면 관료적 해법대로 위험 부담을 최대한 피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고수하기 쉽다. 배임 소송이 갈수록 흔해지면서 의사들은 여러 방식으로 절차를 바꿨다. 검사를 더 많이 실시하고 갈수록 많은 환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보내고 전통적 처치법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대로 사용했다. 이런 행위는 환자를 이롭게 하기보다 의사를 보호하면서 이해 충돌의 여지를 만들었다. 이처럼 책임 증가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사후 판단 편향과 결과 편향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게 하지만 무모한 도박을 벌여 승리한 장군이나 사업가처럼 무책임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과분한 포상을 안겨주기도 한다.
운이 좋아 좋은 결과를 낸 지도자가 과도한 위험 부담을 떠안았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성공을 예견하는 타고난 재주와 해안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반면에 그들을 의심한 분별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소심하고 나약한 그저 그런 부류로 취급된다. 몇 번의 성공적인 도박은 무모한 지도자에게 선견지명과 대담함이라는 후광을 씌워줄 수 있다. 성공 제조법. 시스템 1이 논리를 짜 맞추는 덕에 우리는 세계를 실제보다 더 깔끔하고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고 조리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과거를 이해했다는 착각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착각을 낳는다. 이런 착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존재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할 때 생기는 불안감을 덜어준다. 우리에게는 행동은 적절한 결과로 이어지고 성공하면 지혜와 용기가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많은 경영서적이 이 욕구를 충족하도록 만들어진다. 지도자와 경영 방식이 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까? 물론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최고 경영자들과 그들이 내린 결정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것을 회사의 이후 성과와 관련시킨 체계적 연구로 확인되었다. 한 연구에서 최고 경영자들의 특징을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른 이후 도입된 경영 규칙과 절차뿐 아니라 그 전에 그들이 주도한 회사의 전략을 이용해 분류했다.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성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효과는 경제신문의 조언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적다. 상관관계의 강도는 0에서 1까지의 상관계수로 측정한다. 앞에서 평균 회기를 다룰 때 상관계수를 두 개의 측정치가 공통 요소로 결정되는 정도로 정의했다. 회사의 성공과 최고 경영자의 자질의 상관관계를 아주 후하게 잡아본다면 0.30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다. 30%가 겹친다는 이야기다. 이 숫자의 의미를 따져보기 위해 아래 문제를 생각해 보자. 회사가 여러 쌍 있다. 쌍을 이룬 두 개의 회사는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둘 중 한 곳이 다른 곳보다 최고 경영자가 낮다. 더 나은 최고 경영자가 있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더 성공하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겠는가.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는 상관관계가 완벽할 테고 상관계수 1, 모든 쌍에서 더 나은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더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나타날 것이다. 비슷한 회사 사이에서 상대적 성공이 최고 경영자도 손쓸 수 없는 요소들, 운이라 불러도 좋다, 로만 결정된다면 뒤처지는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회사가 더 성공할 확률은 50%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관관계가 0.30이라면 여러 쌍 중에 약 60%에서 더 나은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무작위 추측보다 겨우 10%포인트 높은 수치여서 흔히 최고 경영자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태도를 옹호하기 어렵다. 이 확률을 더 높게 예상했다면 우리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자신이 사는 세상의 예측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공 가능성이 1대 1에서 3대 2로 높아졌다면 경마에서나 사업에서나 상당히 유리한 축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 관련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회사 성과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최고 경영자는 그가 속한 회사의 실적이 우수하더라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평균적으로 우연보다 약간 나은 성과를 올린 경영 지도자들을 열정적으로 묘사한 책을 사려고 공항 서점에 사람들이 줄을 선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소비자들은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 요인을 명확하게 언급한 글을 읽고 싶어 하고 착각일지언정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스위스에 있는 경영대학원 교수인 필 로젠츠 바이크는 통찰력 있는 저서 헤일로 이펙트에서 착각에 불과한 확실성을 원하는 수요가 경영 분야에서 인기 있는 두 가지 글쓰기 장르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가를 설명한다. 두 장르 중 하나는 특정 개인과 기업의 예사로운 성공과 가끔의 실패의 역사를 다룬 것이고, 또 하나는 성공한 기업과 덜 성공한 기업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다룬 이야기는 지도자의 유형과 경영 방법이 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끊임없이 과장하는 통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로젠츠 바이크의 결론이다. 현재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 대한 평가를 이를테면 다른 회사 최고 경영자 같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겼다고 상상해 보자. 이들은 그 회사가 최근에 실적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잘 알고 있다. 앞서 구글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런 지식은 후광 효과를 발생시킨다. 실적이 좋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융통성 있다, 체계적이다, 결단력 있다는 말을 듣기 쉽다. 그런데 1년이 지나 그 회사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보자. 똑같은 최고 경영자가 이제는 갈팡질팡한다, 고지식하다, 권위적이다, 같은 말로 묘사된다. 두 평가 모두 그 순간에는 타당하게 들린다. 성공한 지도자를 고지식하다거나 갈팡질팡한다고 말하거나 애를 먹고 있는 지도자를 융통성 있다거나 체계적이라고 말한다면 터무니없지 않은가. 후광 효과는 위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나 같은 행동을 두고도 상황이 좋을 때는 체계적이라고 보고 상황이 나쁠 때는 고지식하다고 본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후광 효과 탓에 우리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해 사실은 회사가 망한 탓에 최고 경영자가 고지식하게 보일 때도 최고 경영자가 고지식한 탓에 회사가 망했다고 믿기 쉽다. 이해 착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성공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경영의 교훈을 탐색하는 책이 왜 그렇게 인기가 높은지는 후광 효과와 결과 편향으로 설명된다. 이런 장르의 서적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례 하나는 짐 콜린스와 제리 포라스가 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다. 이 책은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좀 더 성공한 서로 경쟁 관계인 기업들 18쌍을 철저히 비교 분석한다. 이 비교에는 기업 문화, 전략,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위를 매긴 자료를 이용했다. 저자들은 세상의 모든 최고 경영자, 관리자, 기업인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자도 비전 있는 회사를 세울 수 있다고 큰 소리 친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과 같은 책들이 전달하려는 기본 내용은 좋은 경영은 알아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좋은 결과로 보답받으리라는 점이다. 이 둘은 모두 과장이다. 정도의 차이는 이때 성공한 기업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이때 운이 좋은 기업들을 비교하는 것이기 쉽다. 운의 중요성을 안다면 성공한 기업과 덜 성공한 기업을 비교할 때 대단히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복된 유형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무작위 조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운은 큰 몫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관찰해서 지도력과 경영의 질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어떤 최고 경영자가 훌륭한 비전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안다 한들 그 회사의 앞으로의 실적을 동전을 던져 판가름할 때보다 더 정확히 예견하기는 여전히 불가능할 것이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 나타난 성공한 기업과 덜 성공한 기업 사이의 기업 수익 및 주식 수익 격차는 대체적으로 그때 이후 거의 다 사라졌다. 유명한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서 다룬 기업들의 평균 수익도 단기간에 급격히 떨어졌다. 포천이 실시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연구에서는 20여 년 동안 순위가 최하위권인 기업들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보다 더 높은 주식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성공한 기업은 현실에 안주했고 부진한 기업은 더 열심히 노력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인과관계 설명을 찾아내고픈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원래 이 격차에는 운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평균 격차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운은 상위 기업의 성공에도 하위 기업의 부진에도 모두 작용했다. 우리는 이미 삶의 이런 통계적 사실을 마주한 바 있다. 평균 회귀다. 사업 흥망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해 독자의 공감을 얻는다. 분명한 원인을 지목하면서 운의 결정적 역할과 회귀의 불가피성은 외면하는 단순한 성패의 메시지가 그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착각을 꾸준히 유도하면서 일단 믿고 보는 독자들에게 지속적 가치가 거의 없는 교훈을 전달한다. 사후 판단과 관련한 말들. 이 실수는 명백해 보이지만 그 판단은 사후 판단일 뿐이다. 미리 알 수는 없었다. 그는 지나치게 단순한 이 성공 이야기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배우려 한다. 서사 오류에 빠진 경우다. 그는 그 회사가 경영이 부실하다고 말하지만 증거는 없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뿐이다. 사후 판단과 후광 효과가 합쳐진 결과 편향이다. 결과 편향에 빠지지 말자. 이번 결정은 비록 결과는 좋았지만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20. 타당성 착각. 시스템 1은 사소한 증거만 있어도 쉽게 넘겨짚도록 설계되었지만 넘겨짚는 정도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는 못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니 눈앞의 증거만 중요할 뿐이다. 확신은 논리적 일관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의견에 확신이 있다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일관된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뜻이다. 이때 증거의 양과 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빈약한 증거로도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요한 믿음 중에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도 있다. 유일한 증거라면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를 생각하면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은 터무니없다. 하지만 그래서 필수적이기도 하다. 타당성 착각. 수십 년 전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문제를 해결하는 군인 여러 팀을 지켜본 적이 있다. 시간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때였다. 나는 심리학 학사 학위가 있었고 보병 장교로 1년을 지낸 뒤에 심리분과에 배속되었다. 그곳에서 장교 훈련을 받을 후보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이 개발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 중에 지도자 부재 집단의 도전이라는 시험이 장애물이 설치된 야외에서 진행되었다. 서로 모르는 8명의 후보가 계급장을 떼고 자신을 식별하는 번호표만 붙인 채 한 팀이 되어 땅에 있는 긴 통나무를 들어 높이 2m가 조금 안 되는 벽까지 끌고 간다. 그런 다음 팀 전체가 벽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때 통나무는 땅이나 벽에 닿지 않아야 하고 사람 몸도 벽에 닿아서는 안 된다. 잘못해서 벽에 닿으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흔한 방법은 몇 사람이 장대를 거대한 낚싯대에 들이우듯 비스듬하게 기울여
붙잡고 가는 사람이 그 장대를 기어올라 벽 너머로 건너가는 방법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라타 벽 너머로 건너뛸 수도 있다. 이때 마지막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이 비스듬히 붙잡고 있는 장대를 펄쩍 뛰어 올라 붙잡은 뒤 공중에서 장대를 타고 건너편으로 무사히 뛰어내린다. 이 지점에서 실패가 많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곤 한다. 나는 동료와 함께 이 시험을 지켜보면서 누가 책임자 역할을 하는지, 누가 지도자 역할을 하려다 퇴짜를 맞는지, 각 군인은 팀 전체에 어떤 식으로 협조하는지 기록했다. 우리는 완고한 사람, 고분고분한 사람, 거만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성 마른 사람, 집요한 사람, 잘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찰했다. 자기 의견이 팀에서 퇴짜를 맞은 뒤로는 열심히 협력하지 않는 경쟁적 악의도 목격했다. 위기가 닥쳤을 때의 반응도 다양해서 실수로 팀 전체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동료를 꾸짖는 사람도 있고, 지친 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앞에 나서서 팀을 이끄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진짜 본성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했다. 각 후보에게 받은 인상은 하늘 색깔만큼이나 분명하고 강렬했다. 후보들의 여러 차례의 시도를 지켜본 뒤에는 그들의 지도력을 요약하고 누가 장교 훈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점수를 매겨 결정해야 했다. 우리는 서로 상의하면서 우리가 받은 인상을 검토했다. 이 과정은 특별히 어렵지 않았다. 각 군인의 지도력을 이미 파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지도력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겁쟁이이거나 거만한 바보 같은 사람, 그저 그렇지만 속수무책은 아닌 듯한 사람도 있었다. 꽤 나약해 보이는 사람도 적잖았는데 그들은 장교 후보에서 제외했다. 각 후보를 다각도로 관찰한 결과가 일관된 이야기로 수렴되자 우리는 평가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관찰한 모습이 곧 미래의 모습이라고 느꼈다. 팀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앞장서서 팀을 벽 너머로 이끈 군인이 그 순간에는 지도자였다. 그가 훈련이나 전투에서도 이번 시험에서처럼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당연해 보였다. 다른 예상은 우리 눈앞의 증거와 맞지 않았다. 각 군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받은 인상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명확한 탓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예상 역시 분명했다. 머릿속에 대개 똑같은 점수가 떠올랐고 거기에 좀처럼 의심을 품지 않았으며 전혀 다른 인상을 받지도 않았다. 우리는 주저없이 단정했다. 이 사람은 절대 해낼 수 없다. 저 친구는 그저 그렇지만 무리 없이 해낼 것이다. 그 친구는 스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예측을 의심하거나 완화하거나 모호하게 말할 필요를 못 느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개개의 후보에게서 분명한 인상을 받긴 했어도 우리 예상은 대개 부질없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우리는 몇 달에 한 번씩 피드백 시간을 마련해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의 행동을 살피고 우리가 예전에 평가한 내용과 한동안 그들을 지켜본 지휘관의 의견을 비교했다. 결과는 늘 똑같았다. 사관학교에서 그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예측하는 우리 능력은 보잘것없었다. 우리 예상은 눈 감고 찍는 것보다 크게 나을 것도 없었다. 우리는 이 실망스러운 소식에 한동안 풀이 죽어 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군대가 아닌가. 쓸모가 있든 없든 반복되는 일상을 따라야 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음 날 또 한 무리의 후보가 도착했다. 우리는 이들을 장애물이 설치된 야외로 인솔해 벽을 마주 보도록 세워놓았고 이들은 통나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예전처럼 몇 분이 지나 이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우리 예측이 형편없다 한들 우리가 후보들을 평가하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고 판단과 예측에 대한 자신감도 그대로였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 예측이 엉터리라는 증거가 나왔으니 후보들을 판단할 때 자신감을 잃어야 마땅한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 증거에 따라 우리 예측을 조정해야 했지만 역시 그렇지 않았다. 우리 예측이 무작위 추측보다 나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느끼며 예측을 멈추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밀러리어 착시가 떠올랐다. 두 직선이 길이가 같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다르게 보이는 착시다. 나는 두 경우의 유사성에 무릎을 치면서 여기에 타당성 착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 인지 착각을 처음 발견한 순간이었다. 수십 년이 흘러 내 생각과 이 책의 핵심 주제의 많은 부분을 이 오래된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군인이 앞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우리 예상은 바꿔치기, 그리고 특히 대표성 어림짐작의 분명한 예였다. 우리는 군인의 행동을 인위적 상황에서 1시간 관찰한 뒤에 그가 장교 훈련을 어떻게 해낼지, 전투에서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알 수 있다고 느꼈다. 우리 예상은 전혀 회귀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소한 증거를 가지고 주저없이 실패와 성공을 예상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셈이다. 우리는 직접 관찰한 행동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후보가 장교가 되었을 때의 업무 수행 능력을 결정할 요소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무지를 반영할 방법도 없었다. 돌이켜볼 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개별 사례에 대한 우리 예측을 여전히 확신했다는 것이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때의 우리 태도는 니스백과 보기다가 수업 시간에 발작을 일으킨 낯선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이야기하자 학생들이 보인 반응과 비슷했다. 그들은 분명 제시된 기저율을 믿었지만 연상에 나온 사람이 낯선 사람을 도울지 돕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데는 그 통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니스베와 보기에다가 증명했듯이 사람들은 일반적 사실에서 좀처럼 특정 사례를 요추하지 않는다. 판단에 대한 주관적 확신은 그 판단이 옳을 확률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아니다. 해당 정보가 조리 있고 머릿속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기가 편안해서 생기는 느낌일 뿐이다. 불확실성을 진지하게 인정해야 하는데도 판단을 확신하는 까닭은 머릿속에서 꼭 옳지는 않더라도 조리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식 선별에서 능력 착각. 1984년에 나는 아모스 그리고 우리 친구 리처드 세일러와 함께 월스트리트의 한 회사를 찾아갔다. 이 회사 고위 투자 관리자가 투자에 나타나는 판단, 편향을 토론할 목적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다. 나는 투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그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 하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선생님이 주식을 팔면 누가 사나요? 내 질문에 그는 몸을 슬쩍 창문 쪽으로 향하며 구매자는 주식을 파는 자신과 매우 흡사한 누군가가 아니겠느냐는 투로 넌지시 대답했다. 참 이상했다. 왜 누구는 주식을 팔고 누구는 주식을 사는 걸까? 주식을 판 사람은 주식을 산 사람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이후로 주식 시장에 관한 내 의문은 커다란 수수께끼로 굳어졌다. 거대 산업이 능력 착각을 기초로 세워진 게 아닐까? 날마다 수십억 주가 거래되는 주식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주식을 사고 또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주식을 판다. 개별 주식 1억 주 이상이 하루에도 수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거래되는 일이 허다하다. 주식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은 서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들이 주식을 교환하는 주된 이유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식을 산 사람은 현재 가격이 너무 낮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판 사람은 현재 가격이 높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수수께끼는 왜 양측이 똑같이 현재 가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들은 무슨 근거로 자기들이 시장보다 주가에 대해 더 잘 안다고 믿는 걸까? 이런 믿음은 거의 다 착각이다. 대체로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기본 이론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한다. 버턴 멜킬의 명저 시장 변화를 이기는 투자는 투자업계에서는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멜킬 생각의 핵심은 한 회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그 회사 주식의 미래에 관한 최고의 예상을 결합한 것이 바로 주가라는 이야기다. 내일 주가가 오르리라고 믿는다면 오늘 그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 영향으로 주가는 올라간다. 만약에 시장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바르게 책정되었다면 누구도 거래로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이론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는 걸 잘 안다. 개인 투자자 중에는 거래에서 줄곧 손해만 보는 사람도 많다. 침팬지가 다트를 던져도 그보다는 낫겠다 싶을 정도다. 이런 놀라운 결과의 증거를 처음 수집한 사람은 한때 내 제자였던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금융교수 테리 오딘이다. 오딘은 7년에 걸쳐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긴 1만 개의 위탁 계좌를 대상으로 거래 내역을 연구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16만 3천 건에 가까운 거래 내역을 낱낱이 분석할 수 있었다. 오디는 방대한 자료에서 투자자가 어느 주식의 일부를 팔고 곧바로 다른 주식을 사들이는 모든 경우를 찾아냈다. 이런 거래로 투자자는 두 주식의 미래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사기로 한 주식은 팔기로 한 주식보다 주가가 오르리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 예상의 근거가 명확한지 알아보기 위해 오디는 투자자가 판 주식과 새로 산 주식의 수익을 그 거래 이후 1년간 비교해 보았다. 결과는 누가 봐도 좋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판 주식이 산 주식보다 수익이 연간 무려 3.2%포인트나 높았다. 그 두 번의 거래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훨씬 웃도는 상당한 차이다. 이 수치는 평균이란 점을 명심하자. 누군가는 이보다 수익이 훨씬 높았고 누군가는 훨씬 낮았다. 그러나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저 발 씻고 잠이나 자는 편이 머리를 쓰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임은 분명하다. 오딘과 그의 동료 브래드 바버가 이후에 실시한 연구는 그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주식 거래는 당신의 부를 위협한다는 논문에서 주식 거래를 매우 활발히 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익이 최악인 반면 거래량이 매우 적은 투자자들이 되레 수익이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사내들이 다 그렇지 라는 논문에서는 무익한 생각을 기초로 행동하는 경우가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히 많고 그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투자 실적이 더 좋다고 주장했다. 물론 어느 거래나 상대편이 있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들인데 이들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거나 사면서 저지르는 실수에서 이익을 챙긴다. 바버와 오디는 이런 실수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했다. 개인 투자자는 사들인 주식 중에 주가가 오른 주식을 팔아 계속 이익을 보고 싶어 하고 주가가 떨어진 주식은 계속 쥐고 있으려 한다. 불행하게도 이들에게는 최근에 가치가 오른 주식이 최근에 가치가 떨어진 주식보다 단기적으로 더 실적이 좋아 보여 이처럼 엉뚱한 주식을 팔아치운다. 주식을 살 때도 문제다. 예상대로 개인 투자자는
세간의 주목을 끄는 회사로 몰린다. 그런 회사가 뉴스에 나오기 때문이다. 전문 투자자는 뉴스를 좀 더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금융 전문가들이 자신을 똑똑한 돈이라 부르는 것도 괜한 소리는 아니다. 이처럼 전문가는 아마추어에게서 상당한 돈을 빼낼 수 있지만 해마다 꾸준히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능력을 갖추고 주식을 고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능력이나 기술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꾸준히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 투자자도 그렇지 못하다. 그런 능력이 존재한다면 실적에서 개인차가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 논리는 간단하다. 어느 한 해의 개인차가 순전히 운 때문이라면 투자자나 펀드의 순위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전년 대비 상관관계가 제로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런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순위는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런 꾸준한 개인차는 골프 선수, 자동차 판매원, 치과 교정의, 고속도로에서 순식간에 통행료를 걷는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척도다. 뮤추얼 펀드는 경험이 많고 부지런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데 이들은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내주기 위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증거는 분명하다. 펀드 매니저 대다수에게도 주식 선별은 포커보다 주사위 굴리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어느 해든 뮤추얼 펀드 셋 중에 적어도 둘은 전반적인 시장의 실적보다 더 낮은 실적을 기록한다. 더 중요한 점은 뮤추얼 펀드 실적에서 전년 대비 상관관계는 제로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느 한 해의 펀드 실적이 높았다면 주사위 굴리기처럼 주로 운빨이라는 뜻이다. 이를 연구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주식을 선별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대개는 자신도 모르게 운에 좌우되는 게임을 한다는 것이다.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신은 타당한 예측을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단히 효율적인 시장에서 경험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눈 감고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할 것도 없다. 몇 년 전에 금융 능력 착각을 가까이서 살필 드문 기회가 있었다. 대단히 부유한 고객에게 금융 상담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때였다. 나는 강의 준비를 하느라 자료를 요청했다가 작은 보물을 건네받았다. 익명의 재무설계사 25명의 8년간의 투자 결과를 요약한 스프레드 시트였다. 각 설계사의 연간 점수는 연말 보너스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였다. 해마다 실적에 따라 설계사들의 순위를 매기고 그들의 능력의 개인차가 꾸준히 나타나는지 매해 꾸준히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 설계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첫 번째 해와 세 번째 해, 그리고 일곱 번째 해와 여덟 번째 해에 이르기까지 두 해씩 짝을 지어 그 두 해의 순위를 놓고 상관 계수를 계산했다. 그러면 각 쌍에 한 개씩 모두 28개의 상관 계수가 나온다. 나는 관련 이론을 알고 있었고 설계사에게 일정한 능력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으려니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상관계수 28개의 평균이 0에 가까운 0.01로 나오자 깜짝 놀랐다. 능력 차이를 암시하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능력 게임이 아니라 주사위 굴리기에서나 나올 법한 결과다. 그 회사에서 주식 선별 게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설계사들은 스스로를 진지한 일을 수행하는 유능한 전문가라 느꼈고 그들의 상사도 그렇게 했다. 세미나 전날
리처드 세일러와 나는 회사의 고위 경영자 몇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보너스 액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설계사 순위에서 전년 대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로 나왔을지 맞춰보라고 했다. 그들은 결과를 안다는 듯 웃으며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실적은 분명 들쭉날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누구도 상관관계 평균이 제로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가 경영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적어도 포트폴리오에서는, 즉 금융자산 구성에서는 회사가 운을 마치 능력인 양 여겨 포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리를 불신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럴 수야 없지 않은가? 어쨌거나 우리는 그들의 자료를 분석했고 그들은 그 분석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도 남을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정중하게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들 조용히 저녁 식사를 계속했다. 나는 그 회사가 우리 연구 결과와 의미를 재빨리 묻어버린 채 예전과 다름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으리라 의심치 않는다. 능력 착각은 개인의 오해에 그치지 않는다. 이 착각은 금융계 전반에 깊이 뿌리내렸다. 아주 기본적인 가정에 도전하는, 따라서 사람들의 생계와 자긍심을 위협하는 사실들은 쉽게 무시된다. 우리 정신세계는 그런 사실을 흡수하지 못한다. 이런 성향은 실적을 통계로 분석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기저율 정보를 제공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배치될 때 쉽게 무시해버린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연구 결과를 재무 설계사들에게 보고했고 그들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문제를 주의 깊게 판단한 자신의 경험이 모호한 통계적 사실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 일이 끝난 뒤 전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경영자 한 사람이 우리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는 방어적인 투로 말했다. 저는 이제까지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나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오늘 아침 그걸 빼앗았군. 당신의 성공이 주로 운빨이었다면 당신이 정당하게 받을 몫이 얼마나 될까? 능력 착각과 타당성 착각의 근거는 무엇인가? 인지 착각은 착시보다 더 완강할 수 있다. 밀러리어 착시를 알고부터는 두 손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것에 반응하는 행동은 바꿀 수 있었다. 이제는 화살표처럼 생긴 두 선의 길이를 보이는 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형적인 밀러리어식 그림을 대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 따라서 선의 길이를 질문받았다면 눈앞에 보이는 착시가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대로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군대에서 우리의 지도력 평가가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와 동료는 머리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후에 우리 느낌이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앞서 금융회사에서 마주쳤던 방식은 더욱 극단적이었다. 나와 세일러가 경영진과 금융자산 관리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곧바로 기억의 어두운 구석으로 치워져 그 잠재적 위험이 차단되었다. 투자자들은 아마추어건 전문가건 왜 한결같이 자신이 시장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일까? 그 믿음은 그들 대다수가 인정하는 경제 논리에도 어긋나고 개인적 경험을 냉철히 평가하면 알 수 있는 것들과도 맞지 않는다. 금융계에서 능력 착각이 만연하고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 책 앞에서 다룬 많은 주제를 다시 동원해야 한다. 그 착각의 가장 큰 심리적 원인은 주식을 선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경제 자료와 전망을 참고하고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살피고 최고 경영진의 자질을 평가하고 경쟁을 가늠한다. 이 모두가 광범위한 훈련이 필요한 진지한 작업이며 따라서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을 발휘한 직업적인 그리고 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안타깝게도 한 회사의 사업 전망을 내놓는 능력만으로는 주식 거래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의 핵심 질문은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그곳 주가에 반영되었느냐다.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안 되는 게 분명한데도 자신의 무지에 무지한 듯하다. 내가 장애물 시험을 지켜보며 깨달았듯이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확신은 느낌일 뿐 판단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 편안함과 일상적 일관성에 비춰볼 때 주관적 확신은 시스템 1의 영역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타당성 착각과 능력 착각은 막강한 전문가 사회의 지지를 받는다. 사람들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제안도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제안이라면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 금융계 전반의 전문성을 생각할 때 그 업계 사람들 다수가 자신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믿는 것도 그다지 새삼스럽지 않다. 전문가의 착각. 과거를 쉽게 설명하다 보니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날마다 조금씩 흔들린다.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에서 지적했듯이 과거의 서사를 일관되게 지어내고 믿는 성향 탓에 우리는 예측력의 한계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모든 일은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된다. 금융 전문가는 저녁마다 그날 일어난 일들을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우리도 다 지난 오늘에서야 이해한 것을 어제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고 느끼는 가장 직관을 억누르지 못한다. 과거를 이해한다는 착각은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과신하게 만든다. 역사의 행군이라는 흔히 사용되는 이미지는 질서와 방향을 암시한다. 행군은 한가로이 걷는 행위와 달리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규모 사회운동과 문화적 기술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거나 위대한 소수의 의도와 능력에 초점을 맞춰 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운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은 비록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도 충격 그 자체다. 대규모 사회운동을 포함한 20세기 역사를 생각할 때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등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난자가 수정되기 직전에 나중에 히틀러가 되는 배아가 여성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50%인 순간이 있었다. 이를 앞의 세 인물에 모두 대입하면 20세기의 세 인물 중 누구도 태어나지 않았을 확률은 8분의 1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없었다면 역사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난자가 그런 식으로 수정되어 중대한 결과가 생겼고 따라서 장기적 상황 전개가 예측 가능하다는 생각은 실없는 생각일 뿐이다. 그러나 타당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착각은 금융계뿐 아니라 사업계와 정치계에서도 예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방송사와 신문사는 가까운 과거를 논평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직업인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한다. 시청자나 독자는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아니면 적어도 대단히 통찰력 있는 정보를 얻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전문가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게 분명하다.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은 20년간의 획기적 연구 결과를 정리해 2005년에 전문가의 정치 판단, 얼마나 유용하고 그 유용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책을 내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예측을 설명했다. 테틀록은 이 주제와 관련한
이후 토론의 조건을 정한 셈이다. 테틀록은 정치적, 경제적 추세를 두고 논평이나 조언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 284명을 인터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전문 분야와 이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어떤 사건이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날 확률을 추정해 보라고 했다. 고르바초프가 쿠데타로 축출되겠는가?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특정 국가가 다음에 대규모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겠는가? 테틀록은 이런 예측을 8만 건 넘게 모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결론이 틀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입장과 상반된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함께 물었다. 응답자들은 각 질문마다 다음의 세 가지 결과를 놓고 대략의 확률을 추정해야 했다. 현상 유지냐, 정치적 자유 또는 경제 성장 등을 더 이루겠느냐, 그런 것에서 더 멀어지겠느냐. 결과는 참담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결과에 똑같은 확률을 부여하는 것보다도 나쁜 결과를 내놓았다.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 결국은 확률이 고르게 분포되는 것보다도 못한 예측을 내놓은 꼴이다. 전문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영역에서조차 비전문가보다 크게 나을 게 없었다.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아는 사람은 그보다 덜 아는 사람보다 아주 약간 더 나은 예측을 내놓는다. 그런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착각해 비현실적으로 자신만만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식의 한계 예상 수학 체감 지점의 순식간에 도달한다. 테틀록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도 말한다. 지식이 고도로 전문화한 시대에는 새롭게 불거진 상황을 읽는 능력에서 주요 신문사의 기고자들, 저명한 정치학자, 지역 연구 전문가, 경제학자 등이 뉴욕타임즈의 수준 높은 독자나 기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유명한 사람의 예측일수록 예측은 더 화려했다. 잘 나가는 전문가들은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근근히 살아가는 동료보다 과신 정도가 심하다. 테틀록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는 좀처럼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다. 마지못해 오류를 인정해야 할 때면 타이밍이 적절치 못했을 뿐이라는 둥,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끼어들었다는 둥, 예상은 빗나갔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둥 온갖 변명을 갖다 붙인다. 전문가도 결국은 인간일 뿐이다. 자신의 화려함에 도취되고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다고 테틀록은 말한다. 테틀록은 이사야 벌린이 톨스토이에 관한 수필 고슴도치와 여우에서 썼던 말을 인용한다. 고슴도치들은 중요한 것 하나를 알고 세상을 보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사건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틀로 설명하고 자기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도저히 참지 못하며 자기 예상을 확신한다. 특히 오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고슴도치들에게 빗나간 예측이란 거의 항상 타이밍의 문제거나 거의 맞을 뻔한 예측일 뿐이다. 이들은 생각이 분명하고 의견을 굽히는 법이 없는데 프로듀서가 방송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견이 다른 두 고슴도치가 서로 상대의 어리석은 생각을 공격한다면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제격이다. 반면에 여우들은 복잡한 사상가다. 이들은 중요한 것 하나가 역사의 행군을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들은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에 당당히 맞서 냉전을 손쉽게 종결하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우들은 현실에서는 운을 포함한 여러 동력과 행위자가 무수히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큰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한다. 테틀록의 연구에서 실적은 여전히 보잘것없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바로 이 여우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슴도치들보다 텔레비전 토론에 초대될 가능성이 낮다. 전문가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복잡한 탓. 이 20장의 핵심은 미래를 예측하다 보면 오류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다. 그건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20장에서 배울 점 하나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해서 예측 오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 생각에 강한 확신이 든다고 해서 그 확신을 정확성으로 해석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낮은 확신이 더 유익할 수 있다. 단기적 추세는 예측할 수 있고 앞선 행동과 성과로 앞으로의 행동과 성과를 제법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물 시험에서 나타난 행동으로 장교 훈련이나 전투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예측해서는 안 된다. 시험이나 현실에서의 행동은 당시 상황에만 해당하는 많은 요소로 결정된다. 8명의 후보로 구성된 팀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한 사람을 빼보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성격은 달라질 것이다. 저격수의 총알이 단지 몇 센티미터 빗나가도 하마터면 끝장났을 장교가 성과가 높은 장교로 남을 수 있다. 모든 시험의 타당성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험이 아주 중요한 결과를 예견하고 그 타당성이 0.20 또는 0.30이라면 그 시험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대는 금물이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장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의 주가를 예상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주식을 고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기 예상을 내놓는 전문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들이 비록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는 값진 해안을 가졌을지라도 마찬가지다. 예상 가능한 미래와 예상 불가능한 먼 미래는 여전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능력 착각과 관련한 말들. 그는 기록을 보건대 그 병이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마도 타당성 착각에 사로잡힌 것 같다. 그 여자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이야기로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 일관성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는 무슨 근거로 자기가 시장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걸까? 능력 착각에 빠진 건 아닐까? 그 여자는 고슴도치다. 모든 것을 설명할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덕에 세상을 이해한다는 착각에 산다. 문제는 그 전문가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가 예측 가능하냐다.